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로지온 쉐드린의 오페라 왼손잡이에 대해 말씀드릴 박선영입니다. 쉐드린이라는 작곡가도 왼손잡이라는 오페라도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여러분께 오늘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페라는요. 마린스키 극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린스키 극장 신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린스키 극장 측이 작곡가 쉐드린에게 위촉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로지온 쉐드린이 이 작품을 작곡한 다음에 그 해에 회갑을 맞은 마린스키 극장의 총음악감독 발레리 게르기예프에게 작품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제 1860년에 건축된 마린스키 극장 본관이 있고요. 그 옆에 운하를 하나 사이에 두고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마린스키 극장 신관이 같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관 개관 기념으로 이 작품이 무대에 올랐고 그 작품 이제 커튼콜에서 쉐드린과 게르기예프가 만나서 이제 악수를 하고 서로 축하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게르기예프의 눈이 조금 붉게 충혈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마지막 장면이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인데 주인공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게르기예프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꽤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었나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게르기예프한테 헌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작곡가 쉐드린은 악보에도 이렇게 모노그램을 통해서 게르기예프의 이름을 적어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오페라가 무대에 올려질 때 우리가 보통은 그냥 무대 전체, 오페라 무대 전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른쪽이 있고요. 왼쪽처럼 마치 콘서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콘체르탄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작품은 2013년 6월 26일에 처음 이제 콘체르탄테로 초연을 했고, 그리고 한 달쯤 후에는 이제 로 이제 무대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28일 양일간 올려졌는데요. 이 여름에 마린스키 극장에서는 백야의 별들이라는 그런 굉장히 큰 음악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의 폐막작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꽤 흥행을 했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었는데요. 그래서 마린스키 극장이 2013년 가을에 시즌을 시작해서 14년까지 여름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13년, 14년 시즌 신관 개막작으로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 대강당에서 이루어졌었던 부활절 축제의 초청작으로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로지온 쉐드린이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분은 올해 12월이면 이제 구순을 맞이하시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꽤 활발하게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해 주시고 있는 분인데요. 오페라 작품은 이렇게 뭐 10편은 아직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뭐 대체로 러시아 고전이나 러시아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작곡가의 관심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들이 쭉 제목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쉐드린이 레스코프라는 그 작가의 작품을 음악화를 하는데요. 대체로 레스코프라는 이 작가는 언어적인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음악화하는데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슈드린이라는 작곡가는 레스코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레스코프의 산문을 음악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앞서갔었고요. 그래서 슈드린이 가장 사랑한 러시아 작가가 다름 아닌 레스코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슈드린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볼쇼이 극장의 프리마 발레리나였던 이 마이아 블리세츠카야랑 함께 미넨에서 거주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서구의 관점과 취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서구에서 잘 나갈 수 있는 부슈킨이라든지 체홉,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잘 알려진 작가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작품의 흥행에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레스코프를 굳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슈드린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늘 이런 레스코프의 작품이 조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은 레스코프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스코프의 왼손잡이에서 슈드린의 왼손잡이로 옮겨질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금방 봤듯이 음악은 슈드린이 만들었고 원작은 레스코프였고 대본도 슈드린이 썼습니다. 슈드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오페라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품들을 본인이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로는 왼손잡이. 도대체 왼손잡이를 데리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텐데요. 왼손잡이는 툴라 지역의 장인이었어요. 툴라 지역이라는 건 러시아에서 뾰트르 대제가 처음으로 무기 공장을 만들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수공업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수공업자들, 장인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툴라라고 하면 장인의 도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장인, 그 중에서도 왼손잡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왼손잡이는 예술적인 그런 감성이 풍부하고 손재주가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왼손잡이가 등장하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알렉산드르 1세, 니콜라이 1세 이런 러시아 차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영국의 조지 3세의 딸인 샬럿 공주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벼룩이 등장을 해요. 그것도 소프라노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페라 대본은 이 오페라는 2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막 60분 정도, 2막 60분 정도 해서 2시간 정도 이어지는 그런 작품인데요. 처음 무대가 시작되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궁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짜르 니콜라이 1세가 그 선왕인 알렉산드르 1세가 유럽 여행 중에 영국인들한테 선물로 받았다는 그런 진귀한 물건을 살펴보는데 사실 그 진귀한 물건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알아봤더니 그게 강철로 만들어진 벼룩이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이 1세는 이 선물을 받았던 알렉산드르 1세는 영국을 굉장히 상찬하고 러시아를 무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왕 알렉산드르 1세와는 달리 러시아의 장인들도 영국인들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황제의 이 명을 받고 플라토프라는 인물이 이제 툴라에 도착을 해서요. 거기에서 이제 왼손잡이 장인에게 영국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한 것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왼손잡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몇 날 며칠 동안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게 보니까 강철 벼룩에 편자를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실이죠. 이건 동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거를 보여줬더니 너무 작아서 현미경 없이 봤을 때는 찾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플라토프가 큰일 났다. 이거는 짜르한테 이제 혼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왼손잡이한테 떠넘기려고 이
남는 옷을 입고 신분증도 없는 채로 왼손잡이를 낚아챈 뒤로 베즈르부르크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토프랑 왼손잡이가 겨울 궁전에 도착하게 되고 이 현미경으로 벼룩을 살펴보던 짜르가 왼손잡이가 벼룩에다가 편자를 박았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래서 쾌재를 부른겠죠. 이 영국제 강철 벼룩은 이제는 러시아 민속무용인 바리냐를 추고 러시아 알파벳으로 노래를 합니다. 자부심에 가득 찬 짜르가 러시아식으로 변화된 벼룩을 이제 영국에 돌려주면서 자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모든 언어에 능통한 특사를 왼손잡이에게 붙여주면서 왼손잡이가 직접 영국으로 벼룩을 가져갈 것을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민중 속에 있는 이 왼손잡이의 모습, 그리고 왼손잡이가 그 조그만 자기의 집 안에서 뚝딱뚝딱 그 편자를 박는 그런 모습 있습니다. 자, 이 막에서는요, 왼손잡이가 드디어 러시아화된 벼룩을 들고 버킹엄 궁에 도착을 합니다. 러시아화된 벼룩을 보고는 영국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왼손잡이한테 영국에 제발 남아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왼손잡이는 거절을 해요. 자기는 조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립다, 부모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자 이제 영국인들이 왼손잡이에게 병기고랑 여러 공장들을 견학시켜 주면서 환심을 사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견학하는 동안 왼손잡이는 신식 무기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요. 구식총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청소하는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구식총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국 러시아로 한시바삐 되도록 하고 싶은 그런 왼손잡이는 영국인들이 폭풍우가 올 것을 경고하면서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냥 배에 올라요. 그러면서 당연히 폭풍우는 시작되었고요. 그런데 흔들리는 뱃속에서 영국인 부갑판장의 제안으로 왼손잡이는 술 많이 마시기 내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무모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술을 진탕 먹고 베츠르부르크에 도착을 했는데 이 술에 만취한 왼손잡이랑 갑판장이 배에서 끌어내려졌는데 몸수색을 해보니까 영국인은 이제 영국인이니까 영국 대사관으로 보내져요. 그런데 왼손잡이는 신분증도 없이 끌려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정말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돌아올 때 영국인들이 선물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러시아인들한테 털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신원 파악 안 된 사람들, 불황자들이 죽음 전에 이제 죽음을 막기 위해서 보내지는 그 병원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그 영국인 부갑판장이 그런데 그 다음날 치료를 받고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의 그 술 친구였던 러시아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다녔더니 완전히 그 병원 추위 속에서 외투도 없이 죽어가는 걸 보고는 완전히 경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왼손잡이는 그런데 정말 애국자였던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영국인들은 소총을 벽돌로 닦지 않으니 러시아에서도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짜르에게 말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가 등장하는 건데요. 에필로그에서는 왼손잡이가 편자를 박아줬던, 그리고 러시아화 만들었던 그 벼룩이 죽어가는 왼손잡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또 민중 합창은 이 고인이 된 왼손잡이를 성가로 추도를 하면서 막이 내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면은 민중과 왼손잡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왼손잡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원작과 오페라 리브레토 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원작은 그 동화처럼 그냥 시간 순으로 스토리를 쫙 배열했어요. 그런데 이 리브레토는 꽤 새롭게 영화적인 구성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알렉산드르 1세 치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역행해서 니콜라이 1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알렉산드르 1세를 보여주고 다시 현재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디졸드 기법을 이용해서 베츠르부르크, 툴라, 영국, 러시아를 넘나드는 꽤 현대적인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페라에서는 러브스토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루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작에 부재한 러브 테마를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러브스토리를 이어가려면 여성 캐릭터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캐릭터를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강철 벼룩에 생명을 불어 넣어줘서 주요 캐릭터로 재창조됩니다. 그래서 원작에서는 그냥 카드리오르를 추던 인조 미생물이었던 그 강철 벼룩이 오페라에서는 세 차례 알파벳송 아리아, 콜로라추로가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고 러시아식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죽어가는 왼손잡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런 주요 캐릭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직접 보고 나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벼룩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쉐드리는 이 작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쉐드리는 오페라 왼손잡이를 통해서 이 작품에서 대조법 그리고 과장법을 통해서 결국은 웃음을 보여주기는 하되 그 웃음이 눈물이 있는, 눈물을 통한, 눈물이 스민 웃음을 보여주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레스코프 소설을 어떻게 오페라를 만드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 쉬드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스코프의 소설은 오페라 플롯을 위한 가장 풍성한 자료입니다. 이미 내러티브의 스토리 자체가 기괴한 과장인 것이죠. 이 작품은 대체 뭘까요? 성서의 우화일까요? 장터의 발랄한 신화일까요? 서사적인 이야기일까요?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대조적인 성격들입니다. 러시아 차르들인 알렉산드르 1세, 니콜라이 1세, 겨울궁전, 영국의 궁전이 나오죠. 익살극이자 비극입니다. 눈물 스민 웃음입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본다면 두 개의 존재 형식들, 즉 이성적인 영국의 존재 형식과 비이성적인 러시아의 존재 형식의 예술적인 대조가 선명합니다. 이렇게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대조법이 서구 지향적인 알렉산드르 1세 영국을 추종하죠. 그러면서 우리 러시아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슬라브 지향적인 니콜라이 1세는 나는 내 국민들을 믿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거는 동일한 가수가 이 배역, 두 개의 배역을 받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러시아라는 게 이렇게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대조되는 게 러시아와 영국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왼편에 보면 비이성적인 그리고 비합리적인 맹목적인 러시아가 나온다면 오른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영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러시아인들은 꼭 러시아를 얘기할 때 러시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상정을 해놓고 그것과 대비하고 대조를 통해서 러시아적인 것들을 찾아내거든요. 여기서도 영국이라는 타자를 설정한 뒤에 러시아적인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색채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른색 계열을 사용한다면 영국은 붉은색 계열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음악 같은 경우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겨울궁전 풍경에서는 장면에서는 관악기 위주의 팡파르가 나온다면 툴라 민중의 경우에는 러시아 민중 소교인 차스투시카가 나온 거나 아니면 합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구슬리나 잘레이카나 돈브라나 바얀 등의 러시아의 고대 악기들을, 고악기들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챈발로 등을 활용한 바로크풍의 그런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대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영국의 이런 인물들도 이렇게 대비를 이루면서 그걸 살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왼손잡이가 만들어낸 그 벼룩을 본다면요. 왼쪽은 금속성의 모습, 영국의 차가운 강철 벼룩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러시아화된 그런 벼룩이에요.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털이 북실북실한 숄을 두르고 있고요. 장갑, 펠트 장화, 발렌키라고 하는 그 펠트 장화를 신은 그런 벼룩이에요. 이 러시아어로 알파벳송을 부르고요. 그리고 러시아 민속무용 바리냐를 추고 난 뒤에는 블라가다리오 자브니마니라고 러시아로 감사합니다.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죽어가는 왼손잡이에게 나타나서 알파벳송을 변주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그가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공식 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콘체르탄테 콘서트 형식으로 올려진 것밖에 없어서요. 여기에 있는 그 블라하, 그러니까 벼룩의 아리아를 잠깐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목이 왼손잡이니까요. 왼손잡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조금 전에 보면 결국 술 마시다가 사망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이 쉐드리는 이 왼손잡이라는 인물 속에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모든 특성들이 다 모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창적인 재능, 총명함, 또 자기 아이러니, 또는 인간의 삶에 대한 무심함, 뭔가 챙기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모습, 아니면 여기 마지막 치명적인 알코올 욕구, 그러니까 술을 진탕 마시는 거, 이런 것들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모여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러시아인들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왼손잡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스코프가 창조해낸 이 왼손잡이 캐릭터는요, 이 레스코프가 의인들이라고 일컬었던 그런 유로지브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이란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그런 독실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래서 유로지브이다, 성스러운 바보다 하면 긍정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봤듯이 술도 엄청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왜 쉐드리는 이 왼손잡이, 장인 왼손잡이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이거는 말하자면 제 조국, 자신의 조국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안타깝게 죽어간 그런 훌륭한 기술의 장인을 보면서 이 쉐드리는 20세기, 21세기 현재의 러시아 상황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인 같은 경우 똑같은 상황에서 영국인은 생존했지만 러시아인은 사망했죠. 심지어는 러시아 땅에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수많은 러시아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겹쳐보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작곡가는 조국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사망한 뚫라 장인 왼손잡이를
자장가와 추도곡으로서 진혼하면서 작품을 끝맺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수직적인 정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왼손잡이는 자신이 만들어낸 러시아화된 벼룩과 그리고 자신이 속한 민중의 추도 속에서 안식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조와 과장을 통해 만들어진 1막과 2막의 웃음은 결국 웃음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전 쉐드린의 오페라 왼손잡이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쉐드린이라는 이름과 왼손잡이라는 이 오페라 명이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